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때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프랑스군은 못 싸웠을까? 프랑스군이 그렇게 고전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시 총사령관이 누구였는지 그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독일이 벨기에를 통해서 침공할 것을 알았던 예측력 뛰어난 장군이다. 독일 주력으로부터 프랑스군이 초전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 전략 예비를 그 피해 안 입게 하려고 마지노선으로 이동시켜 놓고 우발 상황에 대비했던 장군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자 했지만 정권에 의해서 지휘권을 잃는 바람에 이 장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장군이 누구냐고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프랑스군 총사령관,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모리스 가물랭 장군입니다. 이 가물랭 장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인물이 아니죠. 제1차 세계대전 결정적 하루 컨텐츠 중에 이미 살짝 다뤘어요. 우리가 미카엘 공세, 오퍼레이션 마이클 할 때 알아봤었죠. 1918년 3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독일군 춘계 공세 때 독일군이 상처뿐인 승리만을 얻게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이때 가물랭이 프랑스군 작전 부장이었어요. 작전 참모 중에 짱이라는 거죠. 이때 가물랭을 누가 굉장히 총애를 했냐면 총사령관 포슈, đặc 공주의자 포슈가 이 가물랭을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물랭 장군이 그렇게 대단하고 예측력 있고 뭔가 한 큐가 있는 장군이었다. 이것은 2000년대 후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가물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 연구자들이 우리가 가물랭을 그동안 너무 깠다. 가물랭도 뭔 사정이 있겠지. 대장인데 총사령관인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 독일군 공격 당한 거 가물랭 혼자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와 글이 나오는데 동의를 크게 하지 않아요. 가물랭 장군에 대한 그래서 과거의 평가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물랭은 바보 머저리 취급을 해왔습니다. 왜? 독일군이 오지도 않는 마지노선에다가 전략 예배 바늘을 뚝 갖다 놔. 독일군이 아르덴숲으로 오고 있는데 엉뚱한 저 위에 네덜란드에다가 군대 갖다 놔. 그러니까 허탈 웃음만 우리가 웃는 거죠.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 정말 2차 세계대전 초기의 빌런 히틀러, 무솔리니급으로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필요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정말 그렇게 바보였다고? 그 말은 일단 믿기 힘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40년 5월을 전후한 결정적인 순간에 가물랭이 보여준 지휘 능력은 재앙적이었다. 1차 세계대전 때의 사고방식과 전술로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의사를 결정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로버트 다우티, 마틴 알렉산더 같은 2차 세계대전 연구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물랭은 아주 전형적인 참모형 장교이자 평시 관료에나 어울릴 법한 장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평가입니다. 전시의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관료였다. 이게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면만 있나? 좋은 점은 없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평이 있어요. 가물랭 장군에 대한 유럽 당시의 평이에요.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독일군도 그를 존경한다. 이 평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당장 드세요? 가물랭 좀 괜찮은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이었나? 근데 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매우 지적이고 군인 정신이 철저하며 솔선수범하는 전형적인 장군이었지만 예측하기 매우 쉬웠다. 상대하기 매우 좋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훌륭하다? 그러나 훌륭하지 않다. 평시에는 훌륭한 장군인데 전시에는 예측하기 쉬운 매우 만만한 상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가물랭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장군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이고 근면한 장군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그는 매우 예측하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가물랭은 그가 이끌었던 프랑스군은 왜 1차 세계대전 때의 사고방식과 전술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의사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과연 1차 세계대전 때의 사고방식과 전술로 진짜 싸웠을까? 이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로 돌아가 봅시다. 1차 세계대전의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đặc 공이죠. 포슈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것은 강한 멘탈로 쏟아지는 정보, 불운한 징조, 죽음의 소식을 견뎌내고 결국 그 끝에 가서 이겨내는 것이다. 천변만화하는 그 전장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교범에 나온 대로 평소 훈련한 대로 진열을 흩뜨리지 않고 적을 향해 용맹하게 전진하는 것이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사고방식과 전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때요? 독일군에게는 굉장히 쉬운 먹이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군이 준비한 사고방식과 전술, 그야말로 뱀 앞에 쥐가 되는 게 1차 세계대전 때의 프랑스군의 사고방식과 전술인 겁니다.
어쨌든 가물랭은 우리가 전간기라고 부르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영웅이었겠죠. 전쟁을 이겼으니까.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전쟁을 이겼고 영웅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싸운다? 1차 세계대전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싸운다. 장차전을 준비하고 미래전을 대비한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한 캐치프레이즈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장차전이나 미래전이라는 그런 관념이 널리 퍼지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의 관념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과거 경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이죠. 가물랭은 그러한 라떼 스타일의 옛날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제 옛날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이에요. 저는 다만 가물랭이라서 그나마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프랑스군 장군들이 총사령관이 되었다면 더 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물랭이 그런 평가는 있어요. 일단 지적 능력이 뛰어났고 군 현대화, 시스템 사고, 의사 결정 절차 같은 새로운 문물과 인지과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군대 얘기만 하는 다른 장군들을 제끼고 발라디에 총리 같은 사람의 그 정치인의 눈에 쏙 들어가지고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막 밀어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구름 타고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프랑스군 총사령관이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모리스 가물랭은 다른 프랑스군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19살에 일찍이 프랑스군에 자원 입대를 했고요. 이후에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뭐 수석도 하고 나중에 엘리트 코스인 육군대학 가서 차석도 하고 그래요. 엘리트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을 때는 참모도 하고 지휘관도 하고 하면서 전장 여기저기서 잘 싸웠대요. 대단히 인상적인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뭐 작전 계획 수립을 잘했다, 부하들에게 공평하게 대했다, 이런 정도의 기록은 남아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전시 상황 속에서도 그 잘난 엘리트가 모난 구석이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공평무사하다, 무난하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장군 진급을 했고 적이 그렇게 없으니까 전간기에 쭉쭉 치고 올라가서 프랑스군 총참모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932년에 가물랭이 대장 진급과 동시에 프랑스 육군 총참모장으로 임명됩니다. 이때는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독일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독일군이 심상치 않구나. 다 알고 있었죠. 가물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독일 전쟁 책동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프랑스 총참모부가 허수아비였대요. 인력, 제도, 예산에 관해서 육군이 이제 주력이니까 이 프랑스 육군을 움직이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물랭에게, 프랑스 총참모부에게 지휘 체계도 뭐 확실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간기에 독일은 어땠냐 하면 독일군의 그 한스 폰 젝트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총참모부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프랑스군 총참모부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 통상 이 정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가물랭이 총참모장이 됐지만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프랑스군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인력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육군의 그런 알력 때문에 가물랭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깨트리고 군을 발전시키고 전쟁에 대비하라고 대장 계급을 달아주고 총참모장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이 그렇게 안 움직인다면 가서 박치기를 하더라도 그 프랑스군을 준비를 시키라고 총참모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꾸는 것,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가물랭의 역할인 겁니다. 여건이 갖춰주지 않았다고 해서 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이고 진짜 그게 가물랭 탓이냐. 가물랭이 총참모장이 됐고 대장이 돼서도 그것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가물랭의 탓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증거를 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물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đặc 공의 선두주자 포슈 장군이 하루는 아주 젊은 장교를 총참모부에 데리고 들어와요. 이 대위가 누구냐면 당시에 천재 소리를 듣던 앙드레 라파그라고 하는데 전술의 대가 뭐 이런 얘기를 듣던 장교였어요. 1917년에 The Attack in Trench Warfare 이것을 책을 내서 전장 상황하고 전술에 굉장히 유능하다. 굉장히 탁월한 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슈가 이 대위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요. 이 현재 프랑스 육군의 모든 것을 부정을 하고 혁명적이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육군 교리를 만들어라, 교범을 만들어라, 디렉티브를 만들어라 이렇게 임무를 줬는데 결론적으로 이 인물이 어떻게 되냐면 골방에 갇혀요. 지도 창고에 자리를 주고 소외가 돼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가물랭이 됐어요.
당시에 가물랭이 호주 사령부의 행정참모장이었어요. 말하자면 뭐 행정부사령관, 모든 이 조직을 관장하는. 이 가물랭이 왜 그랬느냐? 가물랭도 뭐 얘기는 안 하지. 근데 이 앙드레 라파그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남겨요. 가물랭에게 그렇게 견제를 당하고도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나중에 중장까지 진급하고 전역해서는 저널리스트가 돼요. 그리고 103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깔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직업적인 특성이 주어진 거죠. 가물랭을 까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써서 발표를 하는데, 젊은 장교가 한 국가의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골방에 쳐넣었다는 거죠. 감히 니까짓 게 뭘 알아? 야, 옛날 선배들은 이 프랑스군 교리가 뭐 잘못된지 몰라서 선배들은 바본 줄 알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물랭은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료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요 앞에 마지노선 컨텐츠 다루면서 그랬잖아요. 마지노선 방어, 프랑스군의 방어 제일주의는 무사안일주의, 그것과 동의어였다. 어떤 그 선택, 고민의 결과로서 방어를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결과가 그 방어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전쟁사 대가인 머레이나 밀레 같은 사람도 같은 진단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전간기에 프랑스군은 지상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으며 그냥 진공 상태였다. 방어 중심주의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맞는 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고 선수를 그냥 권투 링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부터 하잖아요. 코치가 지시 안 하고 그냥 올리면 그냥 가드 올리고 있는 거지. 이게 선택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주먹이 오면 가드 올리는 거야. 그게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프랑스군의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머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범 작성을 주관하는, 통제하는 라인이 없으니까 아주 소규모의 인원들이 하이잭 닥트린이라고 했어요. 프랑스군 교리를 납치했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군 총참모부 육군 얘들은 1차 세계대전을 분석하지 않고 전운을 도출해서 교육훈련에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의 사고방식과 전술도 반영되지 않은 채였다는 거예요. 그냥 공백지대였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가물랭이 있었다는 거죠. 넌 계속 그렇게 가물랭? 이것은 대단한 충격이죠. 저는 이들을 프랑스 독피아라고 부릅니다. 독트린 마피아. 이 독트린 마피아가 누구였냐면, 프랑스군이 자기들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자부하던 프랑스 육군대학의 그룹입니다. 여기 출신 교관들이 그러니까 야전 찍고 다시 육군대학에 오고, 육군대학에서 진급하고 사령부 참모부 이런 데 나갔다가 다시 육군대학 와서 진급 챙기고 평정받고, 그리고 나서 전역할 때가 되면 육군대학 와가지고 사회 진출 준비하고, 이것을 반복한 사람들이 전간기 동안, 독일이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동안 프랑스군의 교리, 교범을 납치해서 망쳐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머레이와 밀레가 이 전간기의 프랑스군 교리를 직접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교조적이고 진짜 독특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경전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육군대학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군이 승리한 전쟁만을 편협하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패전 연구라는 게 없었어요. 승리한 전쟁만 연구를 했어요. 유달리 편협하게 1918년에 프랑스군이 이긴 전투만 계속해서 파고들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까지 변질되냐면, 1918년의 전장의 특징은 뭡니까? 진지전이죠. 이 진지전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피하는 것이죠. 잘 짓고 많이 짓고 단단하게 짓는 것이잖아요. 이게 결국 나중에는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요새 구축으로 가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성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중세시대의 성은 땅 위로 높이 두껍게 올린다. 거기에 해자 하고 구멍을 아래 각도로 해갖고 총을 쏠 수 있게 하고 물을 붓고 불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프랑스 육군대학이 미래전에서 교훈을 가져와도 부족한데, 저 옛날 그 요새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거꾸로 위로 올리지 말고 땅으로 묻자는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대전의 요새?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게 마지노 요새예요. 이게 프랑스 육군대학의 작품입니다. 1918년에 전장을 지배했던 것은 진지전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의 대대장, 연대장 하다가 전간기에 프랑스군을 정작 발전시켜야 될 수뇌부가 된 사람, 교리, 교범을 발전시켜야 되는 육군대학의 교관이 된 사람들은 진지전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 것이라고는 포병이 포 쏘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 왜? 보병, 기병 지휘관들은 지휘소에 따로 나가잖아요. 포병은
사령관 옆에 붙어 있어. 대부대 지휘관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지휘소에서 포병 운용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건의를 하거나 사령관이 저기 화력 지원에 하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너도 나도 다 포병 박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포병을 자기가 운용해본 전문가로서의 박사가 아니라 들은 박사, 본 박사 넘쳐나는 거야. 실은 진지전이라는 1차 세계대전의 전장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본 게 포병이니까 포병에 몰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병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숫자잖아요. 포병은 수학입니다. 하나하나 다 컨트롤해서 미리 표적을 계산을 해놓고 수학식 같은 거를 넣어서 정확하게 적이 있는 지점에 타격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포병을 잘 이해를 못하는 들은 박사, 본 박사들이 마치 자기가 포병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수학식 같은 거 집어넣고 마법사가 마법집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화이어볼 이렇게 해서 발사하잖아요. 그렇게 변태적으로 변형을 시켜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간기에 프랑스군이 발전시킨 교류들을 보면 선 그려져 있고 숫자 그려져 있고 뭐 컬러 들어가 있고 정말 마법사의 마법진처럼 이상한 교류를 만든단 말이죠. 프랑스 장군들의 머릿속에 있는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수학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전쟁사 연구자들은 프랑스군 장교들에게 무엇을 지적하냐면 적전술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내전술만 한 거야.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일까요? 거만하니까. 적의 전술을 배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까 있고 게르만 야만인들 그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진지전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뻥뻥 잘 나가는 포병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제가 그 포슈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포슈가 그랬어요. 프랑스가 이겼지 않느냐. 했던 대로 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온 결정적인 실수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탱크를 기동 장비로 본 게 아니라 자주포로 본 거예요. 왜? 그 요새 거기에 완전 환상에 빠져 있고 포만 날아가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포로 본 거예요. 1940년에 독일 전차보다 프랑스군은 더 좋은 전차를 갖고 있었다. 더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못 이겼어요? 이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간기에 프랑스 육군대학이 발전시킨 교범에 의하면 이 전장이라는 것은 지휘부가 젓가락으로 콩알을 집어서 하나하나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젓가락으로 집으려는 그 세밀한 통제를 받지 않고 휘젓는다면 그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차의 충격력, 기동력, 속도 이것을 교리를 발전시킨 프랑스 육군대학의 교관들 그리고 프랑스 수뇌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작전 통제를 시키고 또 어떤 부대는 지역 방어 책임을 줬어요. 못 들어가게. 여기 못 지키면 뭐가지 날아가. 그러니까 전차 못 움직여. 벙커 같은 데 옆에다 박아버렸단 말이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프랑스 전차 부대가 제 역할을 못한 그 이유입니다. 가물랭 그 이후를 좀 보죠. 이 가물랭 장군 어쨌든 대실패 초악수를 두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가 이제 항복했잖아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비시 정권이 세워진 이후에 재판을 받죠. 그리고 구금이 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구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죠. 전후에는 뭐 풀려나겠죠. 그리고 58년에 85세의 나이로 조용히 사망하죠. 여러 신문이 이제 부고를 냅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인물이고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부고에는 이 표현이 다 들어가요. 하나같이. Fall of France. 프랑스의 추락, 프랑스의 패망. 가물랭 하면 프랑스의 패망이에요. 국가가 망하는데 일조했다. 이것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평가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가물랭은 프랑스 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프랑스의 패배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끝이. 다른 얘기가 없어요. 막 되게 뭐라고 깔 수는 없지만 뭘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죠. 결국 뭐 프랑스는 그럼 프랑스군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물갈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에서 쓰였던 사고와 전술은 그 다음 전쟁에서는 통상 인류의 역사를 되돌이켜 봤을 때 다시 쓰이지 않거나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난다는 거죠. 영웅이 되고 폐역 군인이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또 꽉 붙잡는단 말이죠. 국민들한테 인기가 높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과거에 성공했던 사고 체계, 성공했던 행동 방식을 가지고 다음 전쟁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인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경험하고 나서 군대에 뭐가 들어가요? 혁신.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군대는 끝난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때는 혁신이 없었던 거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는 승리했기 때문에 혁신을 못한 거죠. 독일은 졌기 때문에 혁신을 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요협했던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그때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프랑스처럼 됩니다.